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FOMC. 네. 저는 오히려 할 수 있을 연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50bp 인하 내년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트럼프 입김이 반영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12월 FOMC 결과를 놓고도 아마 트럼프가 본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취임을 하잖아요. 우리 1월 20일 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금의 시장의 생각과 좀 달라질 톤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시장 얘기 좀 이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시장에 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해서 좀 굉장히 재밌게 너무 좀 센 발언 아닌가 싶게 봤던 게 산타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FOMC 평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뭐 시장은 앞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2, 3%대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가격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점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 타 증시 대비 계속 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FOMC 결과 시장 예상대로 25pp 인하했고 관건은 이제 수량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 숫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향 조정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좀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위험자산 가격에는 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지만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지 오히려 지금과 같이 좀 흔들릴 때를 염두에 두고 비중을 늘리는 길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오히려 이런 기회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기회다라는 게 이제 수석님의 생각이신데 조금 더 FOMC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상황, 어제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들으셨다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수석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4회 인하를 당초에 일상을 했다가 2회로 줄였고 경제도 강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여럿 나왔고 중립금 얘기도 나왔잖아요.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요. 배경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12월 FOMC 수년 경제 전망에 대한 숫자 조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트럼프 생각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9월 수년 경제 전망에서 오히려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는 조금 더 증가할 걸 염두에 두고 숫자 조정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내년 취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게 3월 FOMC에서 또 3월 수년경제 전망이 발표되는데 아마 트럼프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던 숫자 조정들이 또 내년 3월 정도 되면 또 하향 조정 대꾸를 좀 보기 때문에 비둘기적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석님 궁금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 2기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를 내년도에 4회에서 2회로 줄인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2기가 들어오니까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아질 위험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인하를 덜 한다. 이렇게 시장은 좀 많이 해석했던 것 같은데 좀 다른 생각이신 거예요? 분기별로 발표되는 이 숫자 자체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에 의존해서 숫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GDP도 올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이 2.0이었는데 2.5로 올렸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4.4였는데 4.2로 낮췄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비율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PC 같은 경우에도 기존 2.3에서 2.4 소폭 올리고요. 그리고 근원 PC는 2.6에서 2.8 올렸죠. 그러니까 GDP 실업률, PC, 근원 PC 상향 조정된 부분들만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 기대보다 좀 물가가 뭐 올라갈 여지를 염두에 두고 상향 조정한 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전월보다 떨어지는 그 폭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비이성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이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도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났지만 그때는 정책금리를 상당히 강하게 했던 구간이잖아요. 보통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단기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시차를 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사실 그 이유를 보면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역시 금리 인하를 과거처럼 가파르게 내리기보다는 뭐 25pp씩으로 계속 내려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방향성이 계속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형태가 미약하나마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경로 내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 물가는 4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제 매파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2%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흐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 물가 내년 상반기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저 또한 2%대 물가 안정 목표 내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물가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결국 고용 지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3개월 이동 평균보다는 그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통화 정책을 가지고 미국 경제, 특히 고용시장 안정을 유도하려고 수단을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도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금 12월 파월 연준의 발언처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지고 갈 여지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트럼프는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행정명령을 1월 20일 날 취임함과 동시에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관세부가 이게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해서 바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일단 상무부를 통해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는지 여부를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조사를 통해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때 재무부를 통해서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순으로 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집권 1년 차 하반기 때 이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집권 2년 차 됐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불공정 무역 간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기 때. 네. 네. 그러니까 일기 때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트럼프는 집권하더라도 이 발언은 되게 강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들이 시행되는 데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걸 본인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상당히 고강도로 비판하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까지 계속 서슴없이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잖아요. 참고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직에 대한 부분들은 상원에서 의결을 하는데 네. 상원을 공화당이 지금 현재 차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내년도 심기에 따라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자리가 온전히 임기를 보장하지 못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두 수입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고 지금처럼 상원을 민주당이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2025년 6월까지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중립성은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고 레드 수입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정책 금리는 올해 100bp 인하했지만 4.5% 너무 높아요. 2019년도 연준의 정책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 그때 수준이 2.5거든요. 그리고 지금 12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중립 금리를 기존 2.9에서 3.0으로 올렸거든요. 사실 3.0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100bp 인하 4.5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내년도 뭐 2번 50bp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3.5잖아요. 그러면 뭐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4배의 정책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시장금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가계 기업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 가계 기업들이 그때 이후의 고정금리를 맺어놓고 그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견고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만기가 돌아올 시점이 좀 되고 있어요. 기업들은 회사채를 재발행해야 되고 가게들 역시 이 가계 모기지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차안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정책 금리가 계속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는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가 좀 가팔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년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네. 첫 번째 돌아는 3월 FOMC에서 발표되는 수행경제 전망이 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숫자를 보고 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물가에 다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지금 어쨌든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결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고 나서 나오는 3월에 또 수정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BOJ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희 BOJ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어서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 협상 정보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일본은 춘투라는 걸 통해서 봄에 이제 임금 협상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이걸 좀 보겠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의 상황도 좀 보겠다. 이런 신중한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BOJ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석님? 최근 BOJ는 네. 애한 시장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금정위를 통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 이후 나타난 엔화의 강세 흐름을 염두에 두고 금정위가 이제 금리 동결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BOJ가 지금처럼 계속 눈치를 보면서 금리 동결을 할 걸로 보진 않아요. 저는 내년 1월부터 충분히 금리 인상에 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OJ 통화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BOJ의 통화 정책을 좀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염두에 두실 이유가 있어요. 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 경제는 사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가지고는 될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경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비전통적인 수단을 계속 써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의 경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1.2% 정도까지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2022년 이후부터 일본 경제는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로 밟아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YCC 상단을 수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보여왔던 거죠. 하지만 시기가 좀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 달에 YCC 상단 수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23년 이후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상당폭 가파르게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통화정책만 놓고 온다고 하면 엔화 강세라는 게 연출됐어야 되는데 상대적인 통화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달러화에 대한 1년 넘게 엔화 약세 흐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BOJ 통화정책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더 관심을 가졌던 상황인데 왜곡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을 처음 했는데요. 사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파급력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뒤인 8월 이후부터 BOJ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본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해요. BOJ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시바 내각이 출범을 했지만 난항을 좀 겪다 보니까 이시바 자체도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일단 뒤로 후퇴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하는 발언들을 좀 하다 보니까 BOJ가 거기에 발을 맞춰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좀 정치권도 좀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 엔화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엔화 약세 압력도 좀 높아질 여지도 있는 것 같다는 애한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좀 통화정책을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 1월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위원들조차도 지금 현재 정책금리보다 0.5% 이상 되는 정책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놓여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가계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좀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빠르면 BOJ가 이제 금리 인상 전철을 밟아 나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석님 앞선 이제 미국 얘기했을 때는 뭐 3월에 수정이 좀 더 될 수도 있겠다. 수석님 이제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12월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월은 미국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이제 의견이잖아요. 그럼 1월에 만약에 미국 금리는 동결이 되고 일본은 말씀처럼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금융시장에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이 어떨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8월 초에 이 엔화에 따른 시장의 아주 큰 출렁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추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추정하는 기간마다 산입하는 요인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나서 이게 가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결국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연준조차도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2%대 이상, 주요 아비들 역시 내년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2%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내년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가의 GDP 성장률의 이런 격차들을 우선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시장 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 일본채 10년물 금리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4.5%대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지금 일본의 10년물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격차를 보면 3.5%포인트 정도 격차가 되잖아요. 자, 투자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본의 싼 저리 엔화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네.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4.5%를 주는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본 채권 시장을 투자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자금을 다시금 본국인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에 있었던 이 금융시장 혼란, 그때 나타났던 엔화 강세는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니고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와 엔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이유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7월 중순부터 엔캐리 트레이드와 상관없이 엔화 비상업적,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BOJ와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계속 엇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한 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BOJ가.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뭐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FOMC. 네. 저는 오히려 할 수 있을 연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50bp 인하 내년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트럼프 입김이 반영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월 FOMC 이후에는 지금의 50bp가 아니라 더 늘어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50bp가 저는 내년 1월 그리고 3월 달에도 충분히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가를 보면 드라이빙 시즌하고 동계 시즌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절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런 계절성을 가지고 물가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쳐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레벨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수량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보다는 PC 물가에 대한 추정치가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 사실은 9월 수량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생각했던 PC는 올해가 2.3 그리고 내년이 2.1 그리고 2026년이 2% 그러니까 2026년 되면 물가 안정 목표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례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 내년도 되면 다시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너무 섣불리 연준의 통화 정책을 학종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연준이 인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말씀해 주신 건데 아니 12월에 그렇게 제시를 한 그 말과 데이터에 저는 무게가 중앙은행이 제시한 네네. 무게가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좀 스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수석님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어쩌면 할 수도 있다. 뭐 1분기 내에도 뭐 충분히 1회 정도 충분히 인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임시 예산안 처리 20일 날 마감 시한 앞두고 맞습니다. 미국 양당 의회 지도부들이 합의를 봤지만 네. 지금 트럼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12월 FOMC 결과를 놓고도 아마 트럼프가 본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취임 전이긴 하지만 취임을 하잖아요. 우리 1월 20일 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금의 시장의 생각과 좀 톤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BOJ 동결 결정 그리고 뭐 내년에 인상을 어쨌든 할 거고 그 시기를 좀 시장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에 올해를 사실 금융시장을 정리해 보면 이 8월에 있었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지 그건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한창 시장에 충격을 줬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엔화 자금 관련돼서 여쭤봤고요. 수석님의 생각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율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달러원 환율 어제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1,450원 돌파했고 뭐 출발을 그렇게 해서 마감가 종가는 더 올랐어요. 1,451원대 거래를 마쳤고요. 거의 1,452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게 15년 9개월 만인데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님? 진단 부탁드려요. 저는 지난해 10월 중순 때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10월? 네, 2023년 10월 네. 중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미국채 10년 물금리가 4.99까지 갔거든요.
그때 당시 JP 모건 수장도 앞으로 미국채 10년 금리는 8%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서도 5%대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는 고차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해 12월 되니까 그 미국채 10년 금리가 3.7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되게 미국채 10년 금리도 4.5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 그렇죠. 거의 뭐 안쳐갈 것 같은 느낌의 생각들이 거의 고차가 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최근에 뭐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이 3%대 또 하락하다 네. 보니까 또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달러랑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대외적인 요인들도 문제지만 대내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탄핵 정국 관련된 이런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 아직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헌법재판소 결과를 또 주목을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노이즈들 계속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에 해당되는 요인들 얘기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나와서 얘기해드리지만 전기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 0.2% 올해 2분기 때 역성장하고 올해 1분기 때 올해 3분기 때 플러스 0.1로 다시금 플러스로 회복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미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이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경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 뭐 KDI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몇 군데 기관들이 있는데 다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늦었다. 이로 인한 고금리로 인해서 내수 부진, 이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상당히 부실해졌다. 네. 특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미국보다 낮다. 네. OECD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노동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인데 노동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과 기술 이런 총 요소 생산성을 늘리면 돼요. 네. 하지만 이게 녹록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저성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 접어든 국가들 입장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들을 개선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R&D에 대한 투자 꾸준히 해야 되고요. 노동력 저하가 문제라고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은 이민자들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생산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 바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교육의 질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혁신,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염두에 둔 그런 개방성을 강조할 수 있는 교육의 어떤 질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가시화되어야 사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원달러율이 앞으로도 좀 높은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조차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성장률이 계속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 취임하고 나면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할 거예요. 결국 관세 부과는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미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들이 수입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 수출이 늘어날 여지는 없어요. 아마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과 연동지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는 동행지수로 놓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사실은 수출 증가에 유리해요. 그 수출 증가율 내에서도 품목별, 지역별 구분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은데 네. 전체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품목별, 반도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2, 5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수출, 지역별 수출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7월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다 피크아웃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년에는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이제 올해보다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어서 수출 물량 감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달러가 내년도 약세로 전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제는 지금은 1,400원대이지만 저는 1,400원대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내 요인들이 좀 진정된다고 하면 1,360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그 정도 수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달러보다 원화의 어떤 상관성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예를 들자면 약세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원달러 환율이 반영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는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레벨은 과거처럼 내려갈 여지는 없다. 그래서 1,300원대 중반, 조금 여건 좋으면 1,300원대 초반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도 사실 뭐 아까 늦었다, 실기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평가 있는 거 아는데 그거는 뭐 1년 뒤에 평가해 달라. 총재도 그런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환율도 그렇고 미국이 좀 속도 늦춘다고 어쨌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한국은행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날을 새해에는 좀 공격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올해 국내 채권 담당하고 네.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다들 그렇게 네네. 얘기했었는데 틀렸죠. 올해 연속해서 2번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조차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수적인 대표적인 기관이 2번 연속 그것도 한 걸 보면 결국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높아졌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로서는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수가 좀 펑크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정부의 총 부채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 재원도 없을 뿐이지만 혹시라도 재정 지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화 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내년도 분기에 한 번씩 정도 연 4회 정도 그래서 한 100bp 정도 지금보다는 더 내릴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더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보폭을 더 넓혀갈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네네.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이 기대되는 한 해가 또 내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세부 분야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건설 쪽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용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고 실제 체감하는 어떤 경기로 연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시적으로 좀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려고 하면 건설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20년 후 너무 뭐 먼 얘기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보고서 하나가 나와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20년 후에는 잠재 성장률이 0.6% 수준까지 하락한다 뭐 이런 보고서가 어제 또 보고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성장률 1%를 제시하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 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좀 더 써야 된다라고 지금 수석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재정 푸는 거 뭐 추경 이런 것도 지금 논의는 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히 이제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좀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그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추경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저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하는 게 좀 효과 면에서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작년 올해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이제 세수가 펑크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추경을 또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얘기로 좀 넘어가서 조금 더 큰 얘기 해볼게요. 보고서 내셨더라고요. 네, 수석님. 2025년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US 블록 대 넌 US 블록인데 미국과 넌 미국, 미국이 아닌 비미국, 뭐 좀 나눠서 봐야 된다. 2025년에는 좀 더 이게 심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올해 8월 초 이미 금융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US와 논 US 간의 증시 차별화는 지속되어 왔던 흐름들. 아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대표적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를 떠나서 이제 정세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US 블록, 논 US 블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질서를 좀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배 질서가 자유주의인지 아니면 보호무역주의인지.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은 미국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지배 질서로 그래도 정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G2는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전까지는 G2는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G2가 미국과 중국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은 일본과 서방을 진영으로 묶어서 US 블록을 하나 만들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러시아, 북한을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서 이제 논 US 블록 이런 신냉정의 관점에서 세계 질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이념으로서 북한이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하마스, 뭐 이스라엘 이런 전쟁처럼 좀 세계의 관심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자리 잡을 여지는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국가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어려움들을 겪을 여지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은 연이어서 미국 내 공급망 재편을 강조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에 속해 있는 산업들의 성장들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제 전략산업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내년에는 전략산업의 인하로 또 양자 컴퓨터라는 것들조차도 시장의 관심을 좀 부각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US와 논 US 이 블록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경제적인 관점, 어떤 금융시장 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혜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그래도 세계 증시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상위권에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지금의 관세율 부과도 평균적으로 19.6%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6배 정도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상품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관세 전쟁에 따른 피해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던 상황인데 내년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더 한다고 하면 사실 중국은 이제는 자체적인 성장 모델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역시에도 미국 주도의 어떤 경제, 증시 흐름들은 계속 대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 달러 자산, 지금처럼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구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잖아요. 큰 가격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미국 내에서도 성장주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해당되는 종목들, 개별 기업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그때 좀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저는 S&P 500 지수 공식적으로는 6,600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올해처럼 오버슈팅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0선 가까지도 충분히 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화 자산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산의 다변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달러 자산을 좀 비중을 늘려가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재편할 이유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거의 뭐 7,000선에 육박하게 오를 네. 수 있다 내년에 이런 네. 말씀이시고 미증시와 일본 증시가 내년 수익률 상위권일 것이다. 뭐 미국은 조금 뒤에 이제 자세히 얘기하더라도 여기 일본이 들어가네요. 일본의 요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일본 증시가 좋을 거다. 일본은 네.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이 매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좀 휘둘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엔화 흐름과 무관하게 일본 증시는 실적과 주주환원 관점에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엔화 강세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전철을 밟아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에서는 엔화 강세의 하단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상태가 머무르면서 일본 증시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가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인 트럼프의 발언과 트럼프의 어떤 내년도 우방국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 산업들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또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도 뭐 일본 증시가 좀 수혜를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얘기 그러면 조금 더 일본도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고 미증시 얘기 좀 넘어가서 해보면 M7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은 M8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뭐 브로드컴도 거기에 포함이 네. 될 만큼 이제 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셨잖아요. 미국 투자로.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망설이셨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은 정말 비싼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7,000이라고 제시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됩니까? 비싸다라는 게 유일한 뭐 단점이다라는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투자자분들이 보는 그 비싸다는 관점은 네. 단순하게 주가를 보고 보통 그렇게 판단을 그렇죠. 하시죠. 근데 주가 플러스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ER을 놓고 그 해당되는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미국의 성장주들은 PER을 가지고 해당되는 주가를 전망하기는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고퍼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내 커뮤니케이션, IT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기술주들이 되겠죠. 또 지금 현재 이를 주도하고 있는 M7을 놓고 온다고 하면 PER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장의 성장성이 연평균 일정하게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2021년도 챗 GPT가 출시되면서 지금 AI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AI 혁명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2033년도까지 AI 시장은 연평균 32%씩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AI 서비스 구현 단계를 보면 출원용이 가시화되진 있진 않아요. 지금은 출원용으로 가기 위한 학습용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시고 엔비디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분기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엔비디아는 AI 시장을 주도했던 그 이상이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60%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이상이 내려가게 되면 그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부각이 될 건데 그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은 2세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CPI GPU는 1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기본 반도체예요. AI 반도체가 아니에요. 출원용으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반도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 가셔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브로드컴 같은 2세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브로드컴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그 이유이기도 하죠. 2세대 반도체는 ASIC, FPGA로 구분이 되는데 ASIC는 단점이 있어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한번 만들면 수정이 불가를 해요. 이를 브로드컴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ASIC 반도체의 대표격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단점을 보완한 게 FPGA. 근데 FPGA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주도하기보다는 그걸 적용해서 대중화시키고 있는 기업들은 또 달라요. 애플, 그리고 구글,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음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달라진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내년도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마 최근에 S&P 500의 EPS 증가,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온다고 하면 22배에서 23배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 5년과 과거 10년을 놓고 온다고 하면 19배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9.7% 내에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15% 정도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다고 하면 올해 9.7% 성장할 때 6,100까지 올라왔잖아요. 내년에 15% 정도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6,600에서 뭐 7,000 가까이 S&P 500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개선될 이 실적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사실 물가와 통화 정책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실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겠지만 미국 S&P 500의 EPS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때부터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5개 분기 연속 증이익을 보이고 있고 증이익을 보이는 구간에서 매 분기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나홀로 독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 올해 이번 달 산타넬리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금 또 미국 증시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20일이니까 산타랠리가 온다면 딱 지금 기간이긴 하죠. 네, 이제 산타넬리에 대한 어원을 적용할 시기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질문을 드린 게 PER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S&P 500 PER이 22배, 23배고 우리 보면은 뭐 7배, 8배 그 사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투자자들의 자금이 싸다 비싸다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네요. 평균이 19배인데 22배 물론 비싸지만 더 올라갈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맞아요. 짚어주세요.
단순하게 PR을 가지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요. 한국은 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 카드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배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 계속 할 거라는 그 기대치를 하다 보면 좀 실망하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내년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M7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주 외에도 좀 볼만한 섹터가 있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통 제조업은 뭐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신흥국에 줬던 그런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철강, 화학, 뭐 에너지, 기계 이런 것들 그리고 전략 산업으로서 IT,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양자 컴퓨터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 쪽 보셔야 되는데 저는 내년도에도 기존 주도 대상들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나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양자 컴퓨터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경제 뭐 거의 전 부분에 있어서 좀 광범위하게 다뤄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